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조정은 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표를 보면은 꾸준히 이제 우상향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좀 괜찮은 지표를 보이다가 최근에 며칠 보면은 계속 그 하락세거든요. 네. 그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좀 요인이 있을까요? 자, 이게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과거에 뭐 한국 증시의 어떤 이 리레이팅, 그러니까 재평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변화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 증시가 과거하고는 틀리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93년에 이 업계에 들어왔었을 때 한국 시장을 들여다볼 때는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코스피가 500, 1000, 500, 1000의 어떤 밴드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도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신흥국이었고 경기 민감이고 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을 투자를 할 때는 10년 단위로 끊으면 한 2년만 투자하면 된다. 네. 나머지 8년은 하실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죠. 네. 자, 그리고 나서 1000에서 2000 한 레벨업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지금 2000에서 3000 레벨업을 했어요. 네,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국가의 어떤 구조 자체가 변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3000으로 올라섰을 때의 변화로 생각한다면 네.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하시고 예. 또 이분들이 투자하는 방법이 기관들보다도 좀 더 장기적인 투자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즉 대형주 위주 투자도 일어나고 있고 예. 업종을 공부를 하시고 네. 또 지금 거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두 분이시죠. 유튜브를 다 보시면서 공부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습득 능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의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이클은 뭐 옛날처럼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2,000, 3,000 맨날 왔다 갔다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예. 오히려 3,000이 바닥을 잡고 예. 위로 1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자,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의 패턴, 방법이 좋아졌고, 그다음 과거에 우리나라 기관들의 투자 패턴은 네. 우리나라는 정말 모멘텀 투자를 좋아했어요. 맨날 차트 보고. 예. 아직도 좀 많이 보시는데, 제가 월가에 있을 때는 차트는 그냥 착각하는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분석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엔터리 잡을 때 정도로 쓰지. 이걸 가지고 맨날 트레이딩을 하는 건 그냥 그건 프랍데스크에서 하는 거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투자은행들은 프랍데스크를 없애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아직 지금 기관이 우리나라 기관은 너무 이 단기 위주의 어떤 투자 패턴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비중이 줄고 개인들이 장기 투자하는 패턴들이 많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한 번의 레벨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좀 또 이게 공매도가 들어오니까 좀 개인 투자자들 좀 걱정하고 또 최근에는 또 많은 분들이 이 코인 쪽 거래를 좀 많이 하시고 또 프리 IPO 자금이 좀 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바로 바뀌진 않잖아요. 이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약간 외도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지금 코인이나 뭐 이런 쪽에 좀 자금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 될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더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시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뭐 코인 투자라든지 최근에 뭐 공매도 이런 거하고 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은 조금 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사는 거는 주로 이제 경기 민감주, 뭐 철강, 뭐 조선, 뭐 또 건설 이런 걸 담고 반대로 우리 대표적인 성장주를 할 수 있는 반도체, 전기차가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를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는 반도체나 이런 이 전기차나 이런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장기적인 이 업종은 레벨업이 되는 게 맞는데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 철강, 화학, 기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멘텀 투자를 하는 예. 네. 그게 올라오니까 예. 여기에 이제 또 왕창 쏠린 거죠 지금. 아.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철강주, 화학주, 기계주 이런 쪽에 예. 일단 우리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왕창 들어가면 늦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진행형이고 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는 하겠으나 예.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어 있는 쪽만 계속 올라가는 거지 네. 모든 산업이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특히 건설 경기가 계속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좋을 거다? 그렇게 안 보고 있고요.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으로 미국도 가장 비싸 보이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부동산이에요. 네. 예, 그래서 뭐 철강, 화학, 기계 쪽이 어떤 너무 눌려져 있었으니까 지금 사야 되고 모멘텀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예. 전체 포트폴리오를 다 반도체 뭐 이런 쪽을 다 던지고 이쪽으로만 다 실었으면 물론 지난 한 달간 두 달간 수익률은 너무 좋겠죠. 예. 네. 하지만 이거는 그냥 모멘텀 투자니까 예.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최근에 올라온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PMI 지표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예. 경기가 회복을 하는데 막 그때 2007년, 2008년 뭐 이때처럼 산업재 버블이 만들어지던 시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라는 거죠. 그걸 또 한 번 리피트할 국가들은 없어요. 제가 볼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예. 철강 산업에 엄청나게 설비 투자를 할 거다? 그렇게 안 보여지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중국의 이 철강 회사들 정말 많은 회사들이 예.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안 보여지고 미국의 셰일가스 회사들이 막 설비 투자를 할 거다? 예. 하고 안 보여진다라는 네. 거죠. 네. 예. 그렇다면 큰 그림을 그려보실 때 이거는 키 높이 맞추기 전략이지 네. 대장주로 올라서는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국의 철강 산업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런 그건 분석도 말이 있나요? 되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거는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는 거의 전체 포트 중에서 70% 정도는 성장이 있는 업종에만 투자를 해요. 네.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는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나머지 한 30% 정도는 어떨 때는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그죠? 철강 산업의 성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쪽이 줄고 이쪽이 올라가고 하니까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쪽에 비중을 실 수 있어요. 예. 그건 결국은 기업을 분석을 하셔야죠. 예. 포스코를 투자를 할 때는 그 포스코의 경쟁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잘 했다면 예. 뭐 당연히 그런 가치는 있겠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겠죠. 네. 또 이번에 이제 공매도가 들어오면서 네. 그럼 반도체를 버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와 대만은 중요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필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은 또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 안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높은 네. 업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자면 항상 포트를 만들 때는 네. 전체 큰 그림을 잘 그리시고 예.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대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요. 네. 물론 뭐 그 효과를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진행이 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일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 본부장님 보실 때 공매도가 어느 정도로 뭐 우려들이 많았는데 지금 시장에 변수가 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공매도가 시작됐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 자체는 오히려 예상보다는 적을 거다. 네. 과거의 예를 들어드리면 공매도를 못하게 했다가 하게 하는 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펀디멘탈에 대한 자신이 생겼을 때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미국도 마찬가지.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예.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잡고 나서 이제 그리고 풀고. 예. 근데 보면 이제 그 풀고 나서 오히려 시장은 더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펀디멘탈이 더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매도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주가를 낮춰주고 예.
그리고 좋은 종목의 주가를 높여주고 네. 하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헤지펀드들이 쓰는 전략이고 네. 예를 들어서 100을 갖다가 주식을 빌려서 그거를 이제 이자를 주고 빌린 거잖아요. 네. 그거를 시장에 매도하면 현금이 생기잖아요. 네. 그 현금을 가지고 좋은 걸 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2배를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예. 또 좋은 종목과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예. 게 나오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좋은 기업인데 잘못 공매도를 했다. 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손해 손해가 위로 열려버리는 거니까 예, 그죠? 예, 그렇죠. 예.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손해가 나는데 꼭지는 모르잖아요. 바닥은 알 수 있으나. 예.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공매도 때린 사람들은 불안하거든요. 네.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손실이 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빨리 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주가를 튀게 만드는 예. 효과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매도를 놓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지금 공매도에 있어서의 이슈는 우리나라의 이슈는 이게 모든 투자자들이 동등한 조건이냐에 대한 이슈인 거죠. 네. 예, 기관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규제적으로 잘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 예. 실질적으로 이 투자 법은 이 투자 방법은 예. 사실 오히려 시장을 더 마켓 그 밸류를 잘 잡아주는 그런 어떤 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매도 관련해서요. 네. 그 전환사채 발행이 많은 기업들이 그 공매도 타겟이 될 뭐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자, 보통 전환사채를 왜 발행을 할까요? 돈이 필요해서 하죠. 그렇죠. 그 돈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 채권을 발행하기가 어려운 기업들. 네. 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가 만약에 망하냐 안 망하냐 할 때 부채 비율이 높으면 망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회사가 망할 경우에 채권은 당연히 돈이 있으면 제일 먼저 줘야 되는 거고 네. 주식은 그냥 휴지 조각이 돼 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그냥 클린한 대출을 일으키거나 부채를 일으키지 못하는 기업들 예, 그만큼 돈이 필요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 성공할지 모르는 기업들이 예. 보통 CB나 BW 같은 것들을 많이 발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CB, BW를 발행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예. 정말로 제대로 성공하는 기업의 확률적인 숫자를 내보면 높지가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라임 사태도 터진 거고, 예. 뭐, 과거에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물론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만, 모든 기업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게 사실 이게, 자본시장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CBBW를 많이 발행한 기업일수록 성공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보니까 예. 결국은 공매도 타겟이 될 수도 있죠. 예. 제가 옛날에 CBBW 찍는 회사를 한 60개 정도 제가 헤지펀드 운영할 때 예.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한국 기업들을. 예. 그게 몇 년도였냐면 제 기억으로 2007년이었어요. 그 50개, 60개 기업 중에서 지금 살아남은 기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런가요? 전멸입니까? 네. 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했었고. 네. 예. 그러면 당연히 그건 공매도를 때리고 싶겠죠. 헤지펀드들의 입장에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CBBW라는 상품은 네. 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네. 성공 확률이 낮은 수도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터지죠. 네. 예, 뭐 라임스타가 괜히 터졌겠습니까? 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상품인 거죠. 네.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해야겠네요. 그러겠네요, 진짜. 그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뭐 요즘 뭐 개인은 계속 이제 매수하고 있고 네. 열심히 하는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들어오다가 또 매수하다가 이렇게 약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일관되지 않는데 최근에 환율이 외국인 매수세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근데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뭐 워낙 강세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1110원대 또는 뭐 어떤 데 1100원대까지도 떨어지기도 하고 달러 인덱스도 높지 않은데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마음껏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전 이게 약간 돌려서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지분이 몇 프로인지는 아시잖아요, 평균으로. 뭐 30 몇 프로 된다 그렇죠. 하죠. 예.
3분의 2나 들고 있어요. 그 진짜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미국 기업들을 보면 외국계 기업들, 외국인들이 투자한 규모가 네. 30%가 넘어가는 종목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기업 가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야죠. 네. 예, 적절하게. 근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왜? 투자 문화 자체가 주식은 뭐 투기다. 뭐 주식은 뭐 하면 패가 망신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옛날에 드라마 보면 맨날 보면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뭐 비도덕적임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동학개미 현상,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생각하기에 좋은 기업들의 자본을 대주고 그 기업들이 성장하게 하고 또 그 기업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켜주고 근데 이 연결고리들이 많이 끊겨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냥 보수적인 거예요. 보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고 우리 기업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면 그래? 그럼 이 기업 믿을만 하네. 그럼 더 들어오겠죠. 지금은 이미 많이 들고 있는데 꼭 굳이 전 세계 시장에 1%대 중반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을 가진 국가에 뭐 돈을 더 많이 넣나?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거다 이거를 보기보다는 그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그럼 주주가치 극대화를 시키는 과정에 들어갔는지를 보고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과거에도 보시면은 2005년부터 2008년이 큰 상승장이 있었을 때 외국인들은 3년 내내 주구장창 팔았어요. 거의 뭐 외국인 지분율이 10%포인트나 떨어졌어요. 그랬는데도 시장은 120% 올랐단 말이죠. 그건 우리나라에서 이 적립식 열풍,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열풍이 불었죠. 그렇게 해서 잘 들어왔으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우리나라는 그 기업들이 그 주주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배구조 문제가 터지고 뭐 집중하지 않았고 뭐 다른 업종에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문어발 경영 뭐 이런 것들 뭐 주주가치 그런 부분들이 실망을 시켰던 케이스인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또 다시 들어서 주가가 막 튀기 시작하고 올라가는 이유를 보면 뭐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에 집중하겠다. 뭐 또는 반도체 엄청나게 좋은. 그러니까 결국은 잘하는 거를 잘하도록 더 노력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그게 레벨업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저는 투자를 하고 돈을 주고 있는 국민연금이 그런 것들을 해줘야죠, 사실 역할을. 말씀하신 김에 이제 연결해서 한다면은 뭐 국민연금도 이제 연기금도 그렇지만은 기관들도 이제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그 증시의 수준을 그런 기관이라든가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 수준이 지금보다는 더 낮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냥 기본 계속 팔잖아요, 그런데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룰이 정해져 있고 거기 퍼센트제 맞추느라고 그냥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관이 하는 거죠. 해당 기관에서. 그렇죠.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뭐 국민들이 뭐 더 할 수는 아니죠. 저는 오히려 그건 뭐 놔두고 그냥 지금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부동산에만 다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흘러와야지 또 그리고 그거에 걸맞게 기업들이 그 주주 가치 극대화를 해줘야지 정말 좋은 주식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게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들이 팔고 있는 현상은 지금 룰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기관들은 계속 환매가 일어나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주식을 늘리고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흔들리잖아요. 저는 그걸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좋은 기업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일어나게 하고 또 지배구조 문제에 잘못된 영향이 일어나면 그거를 고치도록 하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시고 그러니까 훨씬 더 직접 투자를 하신 거에 대한 권리를 찾으시고
또 계속 그렇게 하면서 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네. 예. 우리가 지금 막 투자를 하는데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이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경험으로 이제 말하자면 좀 속된 표현으로 틀어먹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보는 건데 최근에 이제 많이 팔고 있으니까 이거 믿고 들어가도 될까 하는 이런 뭐랄까 자신감 측면에서 조금 주춤거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 28년 경험으로는 지금은 그 28년 중에 가장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대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면 우선 경기 순환적인 요소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워낙 반도체와 전기차 쪽에 비중이 커요. 네. 근데 이 업종이 장기 시클리컬 중에서 아주 큰 성장을 하는 주기에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네.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성장을 하는 주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어떤 그 경기 민감적인 부분 플러스 장기적인 부분까지 다 더했을 때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거를 모르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다만 그건 아는데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그 가치가 늘어나는 걸 내가 가져갈 수 있냐? 네. 아니면 오너만 가져가느냐? 재벌 총수들만 가져가느냐? 뭐 이런 걱정은 하겠죠. 네. 예, 왜냐면 워낙 그런 예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 예. 마윈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정부에서 저걸 다 가져가 버리면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항상 막연한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만 어쨌든 사이클적인 차원을 놓고 보고 장기적인 차원을 놓고 봐서도 우리나라는 정말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네. 자, 여기서 또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이 늘었고 네. 또 이분들이 그냥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시죠. 네. 유튜브 정말 많이 보시죠. 예. 사실 이런 이야기는 뭐 엄청나게 큰 기관들이랑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죠. 사실은 그거를 제가 옛날에는 외국계 기관들 뭐 소로스든 네. 뭐 벅시 해터웨이든 뭐 캐피탈이든 엄청나게 큰 기관들이랑 십몇 년 동안 하던 얘기를 지금 유튜브에 와서 다 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배우고 계신 거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만큼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많이 할수록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지. 네. 알기 시작하면 그것은 시장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그 청취를 하게 만들어야 되고 예. 이건 되면 될수록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본부장님은 결국 우리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것이고 좋아질 거로 보시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봐야 돼? 볼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은 다들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그 저평가의 수준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 ROE 자기자본 수익률이요. 네. 과거에 2020년까지 평균을 구해 보시면은 한 6%밖에 안 돼요. 6%. 예. 너무 낮아요. 예. 글로벌 평균이 13%가 넘습니다. 네. 미국이 20%가 넘습니다. 예. 그렇죠? 너무 낮죠. 네. 그 이유를 생각하면 왜 그럴까? 막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헷갈려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배구조 문제들이 있었고, 네. 근데 그게 정상화만 돼도 예. 예. 글로벌 평균은 가겠죠. 그렇죠. 왜 우리나라는 글로벌 평균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ROE는 13%까지 간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컨센서스로 보면 그 정도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그거를 반영을 하면 이익 증가율이 올해가 44%가 돼요. 내년도가 15% 이런 숫자입니다. 예.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모멘텀적으로 사야죠. 그렇죠. 네. 음. 그게 저평가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코스닥은 더 심했어요. 옛날에 워낙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ROE가 안 나오는 거죠. 평균적으로 굉장히 낮게 있었다가 네. 지난 5년 평균을 볼까요? 9%예요. 아, 좀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올해 예상치가 16%입니다. 아. 예. 자, 이거는
이번에 코로나19 터지면서 뭐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네. 물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백신 때문에 좀 이슈가 많기는 합니다만 그걸 네. 그냥 빼고 나서 그냥 기술력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이 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경쟁력이 많이 생겼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평균적으로 ROE가 9%대에서 15%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미국은 평균적으로 40%입니다. 네. ROE가 바이오 산업이. 그러니까 우리도 쫓아갈 수 있는 게 생긴다면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산업이 반도체, 네. 전기차 배터리, 네. 바이오, 바이오. 예. 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네. 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언택트 산업, 뭐 카카오든 뭐 네이버든 뭐 이런 쪽. 그래서 전 5개 업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신 언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예. 신재생에너지, 언택트, 바이오. 네.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신 언바. 예. 저는 이쪽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네. 뭐 계속 이제 뭐 추가로 뭐 산업재나 뭐 철강, 화학, 기계 이런 것들 원래 기존 또 경쟁력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면 예. 뭐 계속 추가로 늘리시고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투자 패턴 예,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네, 우리나라는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네. 지금. 그리고 코스피 인덱스로 저희가 적정 가치를 뭐 구해보면 4,000포인트는 뚫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4,000포인트를 언제 뚫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렇죠. 빠르게 뚫으면 그 조정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예. 예, 천천히 뚫으면 아주 좋은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예. 그건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네.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적정 가치는 4,200포인트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은 1,200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사실이고 이런 업종은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채 문제가 좀 이렇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인데 거기는 어떻게 좀 보세요? 부채 문제가 특히 있는데 가계 부채가 굉장히 지금 그렇죠. 심하지 않습니까? 부채 문제가 있는데 가계 부채만 문제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 가계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면 예. 감당 가능해지죠. 그렇죠. 예. 옛날에 금리가 지금은 2%대지만 옛날에 6%대일 때는 지금 가계 부채가 100%면 터지죠. 예. 근데 2%대가 유지가 되면 안 터집니다. 네. 그게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 드리면 호주, 네. 캐나다, 예. 영국 안 터졌잖아요. 예. 우리나라보다도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요. 아. 100%대부터 150%대까지 예. 상당히 높은 편인데도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면 뭐냐면 그건 다 상대적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자를 낼 수가 있으면 당연히 감당 가능한 거죠. 예. 요즘에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쓰면 금리 2%대, 뭐 1%대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옛날에 빌린 금액하고 비슷한데 옛날에는 6%를 내다가 지금은 그 정도 내면 당연히 감당 가능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계부채는 결국 금리에 가장 민감하다. 금리가 저금리가 유지되는 한 가계 부채는 괜찮다. 뭐 괜찮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실적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네. 우리 주식 시장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뭐 변수 없는 시장은 없으니까 그렇죠. 5월 증시에서는 어떤 점을 좀 변수로 알고 조심해야 될지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그 큰 변수는 이 공매도 재개죠. 네. 예,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예. 좀 지켜보자.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어떤 좋은 종목의 공매도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뭐 정답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저는 제 생각할 때는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고 네. 안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일어날 거다 생각하지만 네. 뭐 아직은 모르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그 단기적인 이슈.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부분은 잘 가고 있었는데 너무 자금이 지금 코인 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네. 사실 코인이라는 것은 저도 제가 볼 때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증권사 운용 쪽으로서 가장 먼저 코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기도 하셨는데 인정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코인 투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절대 내 재산의 3% 이상은 안 한다. 네. 이게 저 룰이 있는데 예.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뭐 이 젊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분석하고 기업을 이해하고 경제를 이해하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여기에 내가 앞으로 집을 살려면 이거 투자해야 돼 라고 하면서 블록체인을 이해하나요? 이해 못하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한다 해서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힘든데 네. 죄송합니다.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 제가 바이오 엔지니어링도 했었고 공대 쪽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네.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공매도 재개하고 코인 현상 뭐 두 가지가 양대 변수고 또 뭐 다른 변수를 한두 개 더 꼽는다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사이클, 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경기 사이클적인 부분들, 또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원화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그 원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하긴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산업재 그 원자재 슈퍼 사이클에 관련해서 정말로 이게 뒷받침되는 펀더멘탈적으로 뒷받침되는 건지 아닌지. 그 숫자들은 이제 조금씩 가시화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BDI 숫자가 나온다든지 뭐 컨테이너 숫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경기가 회복하는 수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면 또 시장에서는 지금 좋았던 업종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변수들을 감안해서 5월 달에 우리 본부장이 보실 때 이 섹터를 좀 주목하라 뭐 이런 거 추천할 수 있나요? 글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신 언바를 좋아하고요. 그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오른 그 전반신 언바 중에서 못 올랐던 업종. 간단하게 보면 반도체일 것 같은데 뭐 아니면 또 전기차 관련된 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저가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게 좋지 않겠나.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도 반도체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많이 해서 별로 뭐 그렇게 재밌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힘드시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저는 항상 큰 그림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5월 달에도 여전히 이 대장주 4차 산업혁명 여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면서 투자 임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지표들을 고려할 때 국내 증시는 지금 그 재평가를 받는 시기고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동원 본부장님이 국내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점도 투자 전략에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인사이트 있는 강의해 주신 유동원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